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엄마와의 추억을 가슴속에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을 추악한 욕심으로 더럽히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탐내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엄마 아빠와 함께 세 식구가 살았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기억이 좋진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맨날 사고만 치고 엄마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울 때가 정말 많았답니다. 당신 또 내 지갑에 손댔어? 내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랬지? 당신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그놈의 화투판에 언제까지 들락거릴 거냐고. 미안해. 나도 안 가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이 저절로 가게 되는 걸 어떡해. 나도 지금 끊어보려고 노력 중이란 말이야. 말로만 노력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달란 말이야. 당신 그놈의 노름판에 빠진 이후부터 일도 안 하고 아주 백수처럼 살고 있잖아. 화투 치러 안 가는 날엔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고 나한테 밥 달라는 소리만 할 줄 알지? 게다가 나 일 나갔을 때 나 대신 우리 세정이 밥 좀 챙겨주라고 해도 라면 하나 툭 던져주면서 세정이 보고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 당신이 아빠야? 당신이 아빠냐고. 하지만 아빤 그 이후에도 계속 엄마가 번 돈으로 노름판을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아마 엄만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저 때문에 참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일 때 그렇게 인내심 강한 엄마도 더 이상 아빠를 참아줄 수 없게 된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통장 정리를 해보시더니 아주 까무러치시더군요.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겨준 유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 이제 하다하다 우리 아버지 유산까지 건드려? 아주 잡히기만 해봐.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아주 죽사발을 내버릴 거라고. 엄만 화가 나서 매일 아빠를 찾으러 다녔어요. 친척들 집에도 다 돌아다니고 아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인수 씨, 혹시 우리 세정 아빠 못 봤어요? 지금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인수 씨가 우리 세정 아빠랑 제일 친한 친구니까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인수가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글쎄요. 저도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됐던 저희 아빠는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아주 노숙자에 페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 유산을 가져가선 노름판에 다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집에 기어 들어온 거였어요. 엄마는 아빠를 보자마자 집안에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고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돈을 노름판에다가 꼬라 박을 수가 있어? 그러자 저희 아빠는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엄마한테 사과를 하시더군요. 미안해, 여보. 솔직히 나도 끊어보려고 많이 노력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자고 일어나면 천장에 고돌이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지나가다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홍단이 생각난단 말이야. 게다가 딱 한 번만 더 하면 여태까지 잃은 돈을 다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자꾸 드니까 나도 모르게 발길이 자꾸 노름판으로 가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다 잃을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 돈에 손 안 댔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돈을 딸 것 같다는 예감에 장인이 남긴 유산까지 가져다가 써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나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한 번만 더 노름판에 가면 그땐 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당신한테 약속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럼 진작에 손에 장을 지졌어야지. 당신이 여태까지 약속 어긴 게 도대체 몇 번이야?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 세정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살림살이 다 거덜내는 당신 같은 인간하곤 도저히 못 산다고. 결국 아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엄마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되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8살 때쯤 같은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과 고스톱을 조금씩 치다가 이렇게 된 거라네요. 점점 판돈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 소개로 여기저기 노름판에 끼게 되면서 일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전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한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게 전 15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빠 노름을 하느라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제 양육비도 하나도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엄만 찜질방에서 세신사라면서 절 힘들게 키우셨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맨날 김치에 밥만 먹었는데 가끔씩 엄마가 저한테 구운 계란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세정아, 너 구운 계란 좋아하지? 이거 엄마가 일하는 찜질방 매점 아줌마가 엄마한테 먹으라고 준 건데 엄만 배불러서 너 먹으라고 갖고 왔어. 이따가 공부하면서 간식으로 하나씩 먹어봐. 엄만 배불러서 갖고 오신 거라고 했지만 제 생각엔 일부러 절 주려고 안 드시고 가져오신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만 작은 거라도 항상 저한테 먼저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습한 목욕탕 안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가 자꾸 붉게 올라와서 가려워하시는 거예요. 엄마, 제가 약 발라드릴 테니까 긁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긁으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런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서 피부에 약도 발라드리고 엄마가 일하는 찜질방에 자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찜질방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내가 때 밀어줄 테니까 얼른 엎드려 봐요. 엄만 항상 남의 때만 밀어보고 남들한테 엄마 때 밀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지금 손님도 없으니까 제가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엄마의 때를 밀어드리자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이야, 역시 때밀이 딸 아니랄까봐 기술이 고급진데? 이렇게 시원하게 때밀려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 필요한 법인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잘하니? 그거야 엄마 일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눈으로 배운 거죠. 나 이래봬도 은근히 배우는 센스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 절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엄마 덕분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도 전 엄마 손은 하나도 안 벌리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학비 때문에 부담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대학 졸업 후 은행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턴 월급의 10%씩을 엄마한테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제가 27살 때 저희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친척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이혼 후에도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걸로 노름을 하고 맨날 술만 마시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아빤 항상 엄마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아빠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셨던 저희 엄마한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32살 때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을 장만하게 되셨거든요.
엄마가 높은 곳에 사는 걸 싫어하셔서 아파트 대신 빌라로 장만하셨습니다. 4억짜리 빌라였는데 되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 집으로 처음 이사 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야, 5층짜리 빌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안 그래도 내가 요즘에 다리가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거든. 그러게요. 이제 엄마도 밖에 왔다 갔다 하기 더 편하시겠어요. 그나저나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랑 이혼하고 17년 동안 저 키우면서 돈 모으시느라 진짜 힘들었잖아요. 우리 앞으로는 이 집에서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요. 엄만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게 너무 좋으셨는지 매일매일 집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따라서 물걸레를 들고 바닥을 박박 닦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내가 바닥 닦은 것 좀 봐요. 완전 삐까번쩍하게 광이 나지 않아요? 하도 열심히 닦았더니 여기서 스케이트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진짜 그렇네. 그럼 내가 화장실 청소한 것도 한번 봐라. 타일을 하도 광나게 닦았더니 거울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니? 전 엄마와 같이 화분도 사서 집도 꾸미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비록 예전엔 아빠 때문에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엄마와 이 집에서 평생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살던 저한테 갑자기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네 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펑펑 우는 친구를 보니까 혹시 저희 엄마도 그렇게 되실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심근경색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나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데 나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니. 내 나이 이 정도면 관리 잘하는 거야. 그래도 걱정되니까 그렇죠. 엄마, 앞으로는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말고 식단 관리도 좀 해요. 내가 이번에 건강에 좋은 식재료 위주로 장 봐올 테니까 앞으로는 건강식으로 챙겨 먹자고요. 남들이 보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가족은 엄마뿐이라서 엄마를 잃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심폐소생술 하는 법도 공부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만 별 걱정을 다 한다면서 웃어넘기셨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 말씀처럼 제 걱정이 기우였는지 엄만 큰 병 없이 계속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세정아, 이따가 내 남자친구도 오기로 한 거 알지? 근데 내 남자친구가 친구 한 명을 데려온다는데 너 한번 소개받아 보는 게 어때? 뭐? 갑자기 남자를 소개받으라고? 너 어차피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잖아. 이 사람 직업도 회계사고 얼굴도 멀끔하니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인사라도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만나봐. 그렇게 그날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희의 술자리에 자기 친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친구 말대로 인상이 되게 순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대영 씨, 제 친구 세정이 어때요? 되게 예쁘장하고 말도 잘하죠? 어차피 둘 다 솔로니까 이참에 한번 잘해봐요.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남자가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저는 쑥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순수하고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연락처를 교환한 후 몇 번 더 만나다가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사실 은행이 4시에 문을 닫고 나서도 은행원들은 그 안에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집에 못 갈 때도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도 매번 제가 일하는 은행 앞에서 절 기다리더라고요. 오빠,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웬만하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잖아. 추운데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떨고 있었던 거야. 괜찮아. 나 옷도 따뜻하게 입고 왔거든. 그나저나 저녁은 먹었어? 보나마나 정신없이 바빠서 저녁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얼른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너희 집까지 편안하게 태워다 줄게.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남자친구한텐 저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처럼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다가 3년 전에 이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진 항상 가정엔 소홀하고 밖에서 남들만 챙기는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번 돈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비싼 선물해주면서 잘난 척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금융투자한답시고 전 재산까지 날려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도저히 못 참고 이혼하신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지금 우리 어머니랑 내 동생은 월세집에 살고 있고 회사 때문에 따로 나와 사는 내가 생활비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어. 난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 난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절대로 그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 같아서 참 공감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군요. 세상에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멀쩡히 사는 아빠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우리 둘은 그런 아빠를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더 의지하면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마음이 잘 맞는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로 온 날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어보고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어머님, 이 된장찌개 뭐 넣으셨어요? 제가 살면서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 진짜로 최고입니다. 아유, 그래요? 찌개가 입에 맞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밥을 맛있게 잘 먹으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원래 사람이 밥을 잘 먹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거든. 저희 엄만 성격도 밝고 말도 살갑게 잘하는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예비시댁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비 시모가 저에 대해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본인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본인의 리즈 시절에 대해 저한테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월세집에 살지만 예전엔 강남에 36평짜리 집에 살았었거든. 그리고 우리 땐 대학 나오는 거 쉽지 않았던 거 알지? 그런데 난 대학물도 먹은 여자야. 게다가 내가 20대 땐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하도 얼굴이 예쁘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나보고 모델까지 하라고 하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지금도 한미모 하시는데요? 지금도 시니어 모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휴, 시니어 모델은 무슨. 젊었을 때나 예뻤지.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한데 뭘. 아휴, 내가 예전엔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이게 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래. 그놈의 한심한 인간 때문에 그 좋은 집에 살던 내가 이렇게 좁은 월세집에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실컷 자랑을 늘어놓던 예비시모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엄마 원래 저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세원이도 우리 가족 될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과거에 잘 살았었는데 예비 시부 때문에 집안이 홀딱 주저앉고 나니까 당연히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처음 보는 저한테 하소연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예비 시모한테 저라도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양가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한 번은 제가 예비 시모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은 나랑 같이 사는데도 성격이 무뚝뚝해서 먼저 외식하자는 얘기도 안 하거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들이랑 같이 밖에서 고기도 썰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소원을 풀어보니까 너무 좋네. 그러다가 남자친구와 웨딩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찍어온 사진을 본 예비 시모가 끊임없이 제 칭찬을 하시더군요. 어머, 드레스를 입혀놓으니까 완전히 공주님이 따로 없네. 세상에, 우리 예비 사돈께서는 어떻게 딸을 이렇게 예쁘게 키우셨다니.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된 내가 복이다, 복. 제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자주 가서 저희 엄마한테 잘해드리더군요. 엄마를 모시고 밥도 먹으러 가고 서울 근교에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때쯤 저희 엄마가 세신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문화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가 직접 쓴 시를 읽어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와, 어머님, 이렇게나 실력이 좋으신데 여태까지 꽁꽁 감추고 사신 거예요? 아무래도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참에 등단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유, 등단은 무슨. 난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딱 보니까 어머님은 진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능을 썩히긴 너무 아깝잖아요. 남자친구가 엄마가 쓴 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엄마가 내심 되게 뿌듯해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남자친구를 더 많이 예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정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엄마가 너희 신혼집 살 때 돈이라도 좀 보태줄까? 아니면 뭐 혼수라도 사줘? 에이, 됐어요. 요즘에 누가 자식들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줘요. 나 그래도 그동안 일하면서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안 보태주셔도 돼요. 그래도 엄마가 하나뿐인 딸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번 주 주말에 혼수 보러 갈까? 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골라봐.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도 엄만 저한테 자꾸만 뭘 해주려고 하시더군요. 전 저한테 저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엄마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전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평소처럼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에 엄마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 점심은 드셨어요? 또 귀찮다고 대충 드신 거 아니죠? 아니야. 네가 나보고 골고루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먹니? 나 혼자 국도 끓이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다 꺼내서 골고루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무튼 엄마, 이따가 집에서 봐요. 저 오늘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도 먼저 챙겨 드시고요. 그렇게 전 그날도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세상에 저희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봐도 의식이 없으시길래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기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지금 쓰러져 계시단 말이에요. 전 평소에 유튜브로 봤던 걸 떠올리며 엄마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뻘뻘 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나 엄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제발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엄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엄만 눈을 떠보지도 못하고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을 하는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도 장례식에 와서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세정아, 어머님 좋은 곳에 가셨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평생 널 위해서 열심히 사셨으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에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래, 세아가, 우리 예비 안사돈께선 널 생각해서라도 분명히 잘 지내실 거다. 그나저나 상견례 때 보니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셨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참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한테 가족은 엄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꿈이라고 해주세요. 아휴, 이 안쓰러운 거. 이제껏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됐으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근데 이제 너한테 우리가 있잖니. 이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네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 의지하렴. 내가 돌아가신 안사돈 대신에 너한테 엄마가 되어줄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비 시모품에서 한참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거의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슬픔 속에 장례식을 마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엄마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쓰던 살림살이들, 엄마가 냉장고에 해놓으신 반찬들, 그리고 엄마가 자주 앉아 계시던 소파를 볼 때마다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그 후 엄마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웬 일기장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평소에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건 알았는데 일기장까지 쓰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을 천천히 읽어보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구절이 몇 개 있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세정이만큼 착한 딸이 또 있을까? 결혼하는데 보태주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하고 항상 고생한 지 엄마 생각만 하는 정말 착한 딸이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딸을 낳았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만큼은 내 힘 닿는 한 끝까지 지키겠다고 오늘도 다짐한다. 그 일기장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제일 최근에 작성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세정의 결혼식이 이제 2달 남았다. 내가 과연 우리 세정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축복해야 될 일인데 막상 내 품에 끼고 살던 세정이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싱숭생숭한지 모르겠다. 원래 엄마 마음이란 게 이런 것일까? 엄만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내색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겉으론 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게 아니셨나 봐요. 저는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엄마와 같이 살다가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맨날 잘 다녀왔냐고 반겨주셨는데 이젠 아무도 없는 불 꺼진 횡한집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서 사라졌다는 게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 저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엄마를 위해서라도 기운 내서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픔을 꾹꾹 눌러 담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2달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예비 시댁에 갔는데 예비 시모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세아가 요즘에 많이 힘들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그래. 내가 요즘에 네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오더라.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 기운 내서 결혼 준비 마저 하려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고. 그나저나 너네 아직 신혼집 못 구했다며? 네, 직장도 다니고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아직 2달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알아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 걱정해주는 예비 시모한테 너무 감사하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묻는 말에 잘 대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원래 너희 어머니랑 살던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아, 그 집이요? 글쎄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설마 그 집 남한테 팔 건 아니지? 그래도 너랑 너희 엄마랑 추억이 많이 담긴 집인데 생판 남한테 팔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면 어떻겠니? 네가 나한테 그 집 주면 추억도 보존하고 나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엄마가 같이 살던 그 집을 어머님한테 드리라고요? 그래. 나랑 우리 딸이 그 집에서 살면 너도 명절 때 그 집으로 올 수 있잖니. 그럼 너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추억 생각도 나고 좋지 않겠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고 불편해서 말이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나이를 먹을수록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 집은 나한테 주는 걸로 해라. 너희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집 내가 잘 관리해 줄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습니다. 추억을 지켜준다는 말로 포장하긴 했지만 그냥 집을 내놓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말을 바로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은 저랑 엄마랑 둘만의 시간이 가득 있는 곳인데 그 집을 어머님한테 드릴 수는 없어요. 뭐라고? 아,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인데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잖아. 아니요,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하신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저희 엄마의 집을 욕심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하는 여잔데 아무리 돌려 말한다고 해도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그 집을 내놓으라는 소리인데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비 시댁을 나와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세정아, 나 방금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 집 달라고 했는데 네가 단번에 안 된다고 거절했다며? 우리 어머니가 좋게 좋게 말씀하신 건데 그냥 그렇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당연히 자기 엄마가 말실수한 거니 대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엄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냥 그렇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냐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긴. 어차피 우리 어머니가 너희 시어머니 되는 건데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고 미리 잘 보이면 좋은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그 집 필요도 없는데 필요한 사람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넌 어떻게 고민 한번 안 해보고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어? 왜? 거절하면 안 돼?
그거 우리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힘들게 돈 벌어서 산 집이야. 우리 엄마가 무려 17년 동안이나 피땀 흘려서 마련한 집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집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너희 엄마가 좁은 월세방에 산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전문직이랑 결혼하면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17년 동안 피땀 흘려 번 그 돈, 난 몇 년 안에 다 벌 수 있어. 나처럼 돈 잘 버는 회계사랑 결혼하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텐데. 그깟 집 하나 넘겨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래, 아까워. 너한테 그게 별거 아닌 집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한테 정말 소중한 집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없다고. 아, 진짜? 치사하게 진짜 왜 그래? 넌 그럼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런 좁은 월세집에서 불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집 넘기는 게 그렇게 싫으면 그냥 명의는 네 명의로 하고 우리 어머니랑 내 동생 거기서 살 수 있게만 해주던지. 어차피 가족 될 건데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 저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친구 보고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리더군요. 2년간이나 만났던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속이 시커먼 인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간 저희 엄마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제 인생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살게만 해주라고? 기약도 없이 언제까지 살게 해달라는 건데? 명의를 내 명의로 한다고 해도 너희 엄마랑 네 동생이 평생 거기서 쭉 눌러앉을 생각인 거잖아. 나 절대 그렇게 못해. 너네 엄마가 그 집 사는데 보태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다니? 내가 아까도 말했지. 나 회계사야, 회계사. 너 회계사가 얼마나 잘난 직업인지 몰라? 나같이 잘난 사람이랑 결혼할 거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뭐라고? 야, 넌 내가 네 직업 보고 만난 줄 아니? 난 네가 나이에 비해서 순진해 보이고 성격도 다정하길래 만난 거지. 네 직업이 회계사라서 만난 게 아니었어. 내가 직업만 보고 남자 만날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똑같은 회계사 중에서도 돈 많은 집안 남자랑 만났겠지. 아니, 넌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집안에 돈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직업이 잘난 건 맞잖아. 넌 나 같은 남자 만나는 거 쉽지 않다. 아, 그러셔?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그냥 나 말고 더 잘난 여자 만나.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한테 그 집은 정말 소중한 공간이거든? 그 집을 지킬 방법은 아무래도 너랑 파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예비 며느리가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대고 집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니? 난 그런 사람 내 시어머니로 맡고 싶지도 않고 너같이 속이 시커먼 인간이랑도 절대 결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파혼해. 우리 결혼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뭐? 파혼을 해? 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다. 나 2번 말하기 싫으니까 전화 끊어. 앞으로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마치 어제까지 잘해주던 사람이 한순간에 날강도로 돌변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놈한테 파혼하자고 얘기한 걸 들었는지 다음날 그놈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야,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아들한테 파혼하자고 해? 겨우 은행 다니는 애가 회계사인 우리 아들을 만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지.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파혼하자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냐고. 참나, 회계사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되나 보죠? 이보세요 아줌마. 회계사 아들 뒀다고 갑질할 생각하지 말고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세요. 보니까 잘 살던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남의 거 욕심내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그렇게 만든 사람한테나 가서 따지라고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서
소중한 우리 엄마 집을 뺏어가려고 해요? 아니, 어차피 가족 될 건데 그 집 좀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너 그렇게 심보가 못 돼가지고선 어디 가서 벌 받아? 심보가 못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거든요? 좁은 월세방에 사는 게 그렇게 싫으면 우리 엄마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시던가요. 우리 엄만 그 집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가진 줄 알아요? 다 남들보다 힘들게 일하고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올까봐 전 남자친구와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이 안 되니까 다음날 그놈이 제가 다니는 은행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세정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그 집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명의는 그냥 네 이름으로 하고 그냥 우리 어머니랑 내 동생 살게만 해달라니까. 참나, 네 엄만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처음부터 나보고 다짜고짜 그 집 달라고 하던데 뭘. 너도 처음엔 나보고 그냥 달라고 했다가 내가 하도 난리치니까 명의는 내 명의로 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내가 너랑 너네 엄마의 그 더러운 속을 모를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잘난 회계사면 네 돈으로 너네 엄마 이사시켜드려. 괜히 남의 집이나 탐내지 말고. 아니,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벌어도 집 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지. 그냥 그 집은 우리 어머니 드리고 내가 너랑 결혼해서 살면서 그 돈 다 갚을게. 그럼 되는 거잖아. 싫다니까.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얘기했지? 난 우리 엄마가 힘들게 마련한 그 집, 너네 가족처럼 욕심 많은 인간들한테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너같이 이기적인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너 한 번만 나 찾아오면 아주 경찰에 신고해버릴 줄 알아. 이거 마지막 경고니까 똑똑히 새겨들어. 알았어? 세정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고민해주라. 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전 끝까지 애원하는 그놈을 무시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서둘러 그놈이랑 결혼 준비하던 것들을 전부 다 취소했어요. 모자가 쌍으로 더러운 욕심을 드러내는 바람에 결혼이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 후 전 엄마랑 같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거실에 엄마 사진을 크게 걸어놨어요. 엄마, 난 아무래도 엄마랑 평생 둘이 살 팔자인가 봐요. 근데 오히려 난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있죠? 나 그냥 앞으로 이 집에서 평생 동안 엄마 생각하면서 살래요. 그게 나한텐 최고의 행복인 것 같네요. 전 아침에 출근할 때도 꼭 엄마 사진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던 반찬이 그리워서 기억을 되살려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래도 엄마 딸이라서 그런가 반찬 만드는 솜씨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 봐요. 된장찌개도 구수하게 잘 끓이고 멸치볶음이랑 겉절이도 진짜 잘했죠? 전 엄마가 하던 것처럼 집안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아끼던 집이니까 더 잘 관리하고 싶었어요. 창틀도 구석구석 빈틈없이 닦고 침대 밑이나 옷장 위까지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면서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엄마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집을 욕심 많은 그 인간들이 뺏어가려고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분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처음 저한테 그놈을 소개시켜줬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놈 소식을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세정아, 너 혹시 그놈한테 연락 안 왔어? 네가 그놈 연락처 차단한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다른 번호로 연락했을까 싶어서. 아니, 한 번도 연락 안 왔는데 왜? 아, 그래?
아유, 그럼 다행이네. 아니, 그놈이 내 남편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선 나 통해서 너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조른다는 거야. 그래도 친구가 연락하면 받지 않겠냐면서 제발 자기랑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더라고. 그 인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참, 파혼했으면 끝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놈은 네가 홧김에 파혼하자고 얘기했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서야 똥줄 타는 거지 뭐. 그런데 걔가 하도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거의 친구들한테도 다 손절당하고 있나 봐. 아무리 겉으로 착한 척하면 뭐해?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사람한테 집을 달라는 헛소리나 하는 미친 인간인 거 다 까발려줬는데. 아유, 그렇게 지 회계사라고 잘난 척하더니 내 남편한테 진짜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 있지? 아주 찌질이가 따로 없어. 그래? 아주 그놈답네. 그나저나 아무리 그놈이 매달려도 그냥 무시하라고 너희 남편한테 말 좀 해주라. 나 그 인간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거든. 당연하지. 내 남편도 그놈한테 하도 시달려서 이번에 아예 연락처 차단해버렸대. 이제 대신 너한테 연락해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을걸? 아주 욕심 제대로 부리다가 꼴 좋게 된 거지 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저랑 파혼하기 전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았는데 저와 파혼하면서 그 인성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바람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겼나 봐요. 아마 그놈은 그렇게 남의 것에 욕심내면서 살다가 평생 외로운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당연히 자기 것인 것 마냥 행세했던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같은 일을 당해도 대처하는 방법이 참 제각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였던 그 아줌마 모두 남편 때문에 돈도 날리고 고통받으며 살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이 전혀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 아줌마가 저희 엄마처럼 그 상황을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남의 것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파혼하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지 않고 잘 살던 이 시절에만 집착하며 남이 힘들게 마련한 재산을 탐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 모자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이 저희 엄마의 집을 욕심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들에게 행복을 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놈한테도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저에게 엄마가 되어준다고 얘기했던 그 아줌마한테도 친딸처럼 극진히 모셨겠죠. 그리고 월세살이를 하는 그 아줌마한테 제가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그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전 오히려 그렇게 된 게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때 대놓고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저는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만날 일도 연락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전 앞으로도 저희 엄마의 추억이 잔뜩 깃든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 생각이에요. 비록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항상 제 옆엔 엄마가 늘 계시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제가 유튜브 사연을 듣다 보니 저처럼 결혼 전에 상대방의 실체를 알게 되어 파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으니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제발 결혼 전에 본색을 드러냈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 그런 인간들한테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